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하면서는 아예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의 적대 국가가 되어버린 것이죠. 네. 거기에 한국이 굉장한 공급자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또 김정호의 경제TV라고 하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주로 글로벌 경제 흐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네. 또 근대의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예, 교수님, 그러면은 오늘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도 좀 고견을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첫 번째로 글로벌 경제 흐름 네. 조금 크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요즘 글로벌 경제 흐름 가운데 좀 저희가 주목해야 할 뭐 그런 사건들이나 이슈 같은 게 있을까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미국과 서방 세계,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그룹이 뭉치고 있고, 또 중국과 러시아와 터키, 파키스탄, 또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또 한 그룹으로 뭉치고 있는 거죠. 네. 그전에는 다 하나로 섞여 있었는데 네. 그게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그게 첫 번째는 당연히 갈라지니까 시장이 작아지는 거예요. 전체 시장이 통합되어 있다가 갈라지니까 각각의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시장들이 작아지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출이 줄어들고, 네.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드는 것도, 또 중국의 수출이 줄어드는 것도 뭐 그런 맥락 속에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게 모든 이유는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세계의 시장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생산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뭐 경기 침체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 있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방위 산업이에요. 네. 90년대 이후부터 이 초강대국들끼리의 전쟁이 사라졌잖아요. 소련이 붕괴됐고, 그래서 미국의 적이 사라졌고, 네. 또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하면서 평화 정책으로 뭐 적극적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과 거의 동맹인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네. 지난 한 3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전쟁을 잊어버린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테러 분자들 정도만 하는 거, 이런 분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의 방위비가 다 줄어버렸습니다. 방위 산업이 그래서 다 죽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 완전히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시작했고,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통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기 시작했고, 그거는 전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네. 거기다가 러시아는 과거의 자기 영토, 자기 위성 국가들을 다시 찾기 위한 전쟁을 시작을 한 거죠, 우크라이나. 네.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만약에 이긴다면, 그 다음은 폴란드입니다. 그 동유럽 국가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폴란드가 당한다면 말이죠, 그건 나토의 문제입니다. 서유럽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고, 미국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쟁 분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그동안 방위산업이 다 죽었습니다. 군비를 증강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싸들고 다녀도 무기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경제에 집중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탱크 만들고 뭐 포탄 만들고 전투기 만들던 돈을 그거를 의료에다가 쓰고 교육에다가 쓰고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네. 그 덕분에 세상은 살기가 좋아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뀐 거. 다시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그런 걸로 돼가고 있고, 그래서 나라들마다 국방 예산을 다 이제 증액을 시키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병력도 늘리고 무기도 이제 다시 군비 증강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거기에 한국이 정말
굉장한 뭐라 그러나 틈새 시장이라고 그럴까요? 네. 뭐 굉장한 공급자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네. 한국은 그동안 계속 전쟁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네. 방위산업체들도 이게 군대하고 같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 북한 덕분이기도 하고. 네. 그런 흐름. 방위산업의 예, 부활. 방위산업의 부활, 또 군비 증강, 뭐 이런 흐름들이 있고, 또 중국이죠. 네. 중국이,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코로나 봉쇄가 풀리면서 중국이 잘 될 줄 알았잖아요. 맞아요. 네. 효과 나타낼. 예, 그래서 뭐 6%, 7%, 8% 성장할 거다. 이렇게들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것은 중국 자신뿐만이 아니고 월스트리트 투자자들, 아마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시장이 워낙 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닌 거. 네, 중국의 경제 회복이 매우 실망스러운 상태가 된 거고,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고, 매우 오래 갈 것 같다. 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분위기가 또 조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예상들이.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 글로벌 경제에서 그런 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교수님, 아까 첫 번째 말씀해 주실 때 서방 세력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네. 그런 세력 간에 어떻게 보면은 두 개로 나눠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예. 이 국면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또 뉴스 보니까 디리스킹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뭐 자니 델런이 가가지고 네. 뭐 자기 자국 내에서도 중국과 너무 대척하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약간 그때보다는 조금 더 과거보다는 완화되고 있는 흐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행보들인 거죠. 네. 예. 디커플링이나 디리스킹이나 뭐 결국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음. 그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고율의 관세를 내릴 거 아니야. 전혀 손 안 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AI 반도체라든가 이런 첨단 반도체 또 반도체 제조 장비에 중국에 대한 수출 금지, 수출 통제를 그러면 손을 보고 있느냐?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네. 그냥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드는 정도? 네.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보고 옐렌이 중국 찾아가서 너무 화내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달래주는 건데 그 정도. 그렇다고 해서 뭐 실질적인 조치가 달라지고 있냐면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군요. 네. 그럴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다음에 2024년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바이든이나 또는 민주당 후보가 아니고 트럼프가 다시 된다고 하면 네. 미국 대통령이 그러면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면 부분적으로 트럼프란 사람은 워낙 뭐 예측 불능이 네. 있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미국 국민들 전체, 그러니까 영어에 보면 바이파티산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야가 나눠서 맨날 싸우는데 여야가 합의를 보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미국에. 그게 중국에 대한 제재이거든요. 네. 중국이 적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이파티산 컨센서스가 있는 거예요. 네. 여야가 그거는 구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별로 변할 게 없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된다면 조금 뭐가 달라질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뭐 말은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실질적 구체적 정책으로는 별로 달라질 게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에 기인하는 거는 원인은 중국이 미국의 그런 위치, 패권을 조금씩 잠식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양측의 그런 합의가 컨센서스가 형성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미국의 적대 국가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네. 2000년인가 2001년인가 그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중국은 WTO 회원국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영 기업이 얼마나 많고 도대체 그 중국 경제 안에서 시장 경제라고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WTO 회원국이 되려면 국내적으로는 자유경제, 시장 경제를 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그 국영기업 같은 거의 숫자는 가급적 줄이고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당시에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이 WTO에 가입이 되면 중국이 달라질 거다. 네. 라고 하면서 나머지 100개가 넘는 회원국들을 다 설득하고 돌아다녔거든요. 네. 또 미국 의회도 설득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이유는 정말 달라질 거라고 봤던 거죠. 네. 미국의 동맹국이 될 거라고 봤던 거죠. 네. 미국은 이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2차 대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네.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그 세계 대전이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었냐면 일본, 독일, 이탈리아라고 하는 이 세 동맹군과 미국 및 영국, 나머지 이 서방의 선진국들의 동맹. 네. 다시 말하면 그냥 미국인 거죠. 미국과 독일, 일본 이런 군국주의 국가들, 나치즘, 파시즘 국가들과의 전쟁이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이 이겼잖아요. 이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던 거죠, 미국은.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이 나라들을 농업국가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네. 그런데 소련이 동맹국이었던, 미국의 동맹국이었던 소련이 완전히 태도를 바꿔서 또는 미국이 이제 그때 깨닫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미국의 적국이 돼버렸잖아요, 소련과 미국이. 그러니까, 이걸 혼자서 감당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련의 팽창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보다는 동맹국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누구를 해줄까 그러다가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택하고 유럽에서는 독일을 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위치적으로도 제일 가깝고 네. 또 그 전쟁 이전에 꽤 괜찮은 기술들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들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려고 했죠. 농업국가로 만들려고 했어요.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네. 나라로 만들려고 했다가 완전히 태도를 바꿔서 이 나라의 산업화를 오히려 돕는 그런 정책을 취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물건들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수입해주고 하는 이런 정책으로 바꿨죠. 네. 그래서 이 나라들이 급작스럽게 발전을 했어요. 네. 그러고 봤더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다 대표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된 겁니다. 미국 편에 서고. 예, 미국 편이 되고.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자유를 요구할 거 아니야, 각자가. 네. 그러면 그 사회가 자유주의 사회가 되고 뭐 그러다 보면 뭐 민주주의도 어느 정도는 될 거고 네.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처럼 되겠지 하고 믿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게 아니고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전체주의 색채가 강해지고 점점 더 패권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지고 그리고 미국과 대립하는 성향이 강해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하면서는 아예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의 적대 국가가 되어버린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그런 거. 예, 중국을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같은 편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네. 네. 그러면 교수님 그 세 번째 아까 흐름 중에 하나가 중국의 경제 위기 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은 그 미국 서방 세력이 제재를 가했는데 네.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것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힘든 걸까요? 그 영향이 있죠. 네. 그건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영향이 크죠. 네.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미국이 그 트럼프 때부터 반도체 제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화웨이가요, 2019년, 2020년일 겁니다.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제재 가한 거. 예, 그때부터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하고, 네. 그 당시에 화웨이의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하고 같아졌어요. 네. 거의 같아졌고, 한 분기만 지나면 추월할 상황이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은 일본 뭐 소니나 이런 처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중국 화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때부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AP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반도체. 네. 예. 반도체 칩은 자기들이 하이실리콘이라고 하는 데서 설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설계는 잘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네. 거기서 설계를 해가지고 제조는 TSMC에 맡겨서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반도체를 만들어냈던 거죠. 네. 그게 화웨이 스마트폰의 핵심이었고, 그런데 TSMC로 하여금 그걸 못 만들게 제재를 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반도체를 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설계는 해놓고 만들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 화웨이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는 지경이 됐거든요. 네. 지금 거의 뭐 존재가 없잖아요. 반도체를 조달을 못하니까. 네. 그래서 이 반도체의 제재라고 하는 것이 중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줬어요. 그런 첨단 기술 분야로는. 하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경기 침체, 매우 실망스러운 경기 회복세, 네. 거의 회복이 되지 않는 이 부분은 네. 그 반도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오히려 좀 부수적인 것이고, 네. 네. 기본적으로는 내수와 수출 네. 이 둘 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거든요. 수요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이 부동산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전체 GDP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30%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15% 정도 돼요. 근데 중국이 이 부동산, 이 건설, 주택 건설 뭐 이런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네. 근데 그게 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안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 2000년, 특히 2008년 이후에요. 이 부동산과 인프라, 그러니까 고속도로라든가 뭐 공항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한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이 했군요. 너무 많이 투자를 해서 주택 같으면 몇 천만 채가 빈 채로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네. 그냥 빈 채로 있는데 그걸 개발업자들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다 샀어요. 중국 소비자들이. 몇 천만 채를 소유하게 됐는데 그 집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또 사냐고요. 그렇죠. 지금 있는 집도 빈 채로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을 또 살 여유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거고 중국 사람들의 이 전체 자산 중에서요. 개인 자산 중에서 70%가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랑 똑같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75%인데 그거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추락을 하게 되면 재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수가 안 되겠네요. 네. 그러니 돈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중국인들의 저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축 성향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소비는 줄고 저축은 느는 거죠. 뭐 두 개는 같이 가는 거니까. 예. 위기감을 느껴서 그런 건가요? 그렇겠죠.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한 거예요. 나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건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왜냐면 보면 너무나 뻔하니까. 집들은 다 비어 있지. 그렇군요. 그 집값 떨어지는 것도 뻔하지. 그럼 내 집도 내 자산 가치도 떨어지지. 그럼 어떻게 했어? 내 자식들 교육시키고 뭐 하려면 지금부터 저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거 아니고 지금 저축 안 하고 돈을 막 쓴다? 그건 미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서역 개발 뭐 이런 거 1대1로. 예. 1대1로는 이제 해외고 또 중국의 경제 발전이 동부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시진핑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공동부유 정책 이런 걸 하면서 야, 그동안 발전 못한 데다가 투자를 하자 그래서 그쪽으로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프라들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 공항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는데 비행기는 안 다니고
뭐 고속도로, 고가도로 이런 거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쓸 사람이 쓸 사람이 없으니까 짓다가 말고 네. 그런 것들이 전국 곳곳에 지금 뭐 널려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돈을 풀어서 또는 그 재정 적자를 내가면서 또 인프라를 한다? 어려울 것 같네요.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네. 네. 그러면 정말 망하는 거죠, 나라가. 네. 지금도 그것 때문에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방법은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미국처럼. 네, 코로나 때처럼 그냥 돈 나눠주고 써라 라고 하는 게 아마도 거의 유일한 방법일 텐데 그런 건 아직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앞으로 할지 어떨지는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중국이 그런 상황이죠. 그 내수는 그렇고요. 수출은 이것도 구조적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세계가 쪼개지고 있기 때문에 잘한다. 중국도 그 수출 시장이 줄어드는 거고 네. 특히나 이 제조업 강국들이 있잖아요. 네. 제조업 강국들이 지금 고통이 심한데 왜냐하면 코로나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코로나 때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특수를 누렸어요. 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코로나로 이제 멈춰서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서비스업, 여행업 뭐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존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 틈새를 물건으로 메운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었죠. 네.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생산량이 늘고 수출이 늘고 뭐 그렇게 됐던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특수였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났단 말이죠. 나라들마다 다 서비스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제조업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겁니다. 말하자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출이 줄어드는 것도 그런 흐름 속에 들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제조업의 정상화, 네. 전 세계 경제의 정상화 과정 중에 수출이 줄어드는 현상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네. 글로벌 경제가 전체적으로 좀 힘들어질 수도 있고 네. 중국이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걸까요? 글쎄요. 중국이 회복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요즘에 보면 뭐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뭐 이게 계속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 네.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소비가 죽더라도 일본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네. 이건 다르다. 그러니까 생산이 다르다고 저는 봐요. 생산 측면이.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199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전후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네. 뭐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든가 뭐 혼다 소이치로라든가 이런 좀 뛰어난 경영자들이 많이 있었고 네. 그 사람들이 기업을 이끌었고 그 기업들이 일본 경제를 이렇게 세운 거거든요. 근데 그 1세대의 경영의 신들이 다 늙어서 물러나고 그러고 나서 일본 기업들은 다 회의체 기업이 됐습니다. 네. 회의하는 기업이 된 거예요. 그냥 종업원들끼리 노동자들끼리 회의하는 기업이 됐어요. 일본 사람들이 성실하죠. 근데 아무것도 새로운 거를 하질 못해요. 기존에 하던 걸 버리질 못하고 네. 그거를 뚫고 나가려면 누군가 뛰어난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 물러난 거예요. 네. 그 일본 기업들이 소위 전문 경영인 체제가 되고 나서 다 망해버리는 게 바로 그 일본인들의 그런 특성 때문이거든요. 새로운 시도를 못하고 옛날에 그러니까 시장은 다 바뀌어버렸는데 생산이 바뀌지를 않았어요. 네. 해외로 나갈 생각도 잘 안 하고 네. 유학 다녀온 사람이 취직도 잘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은 돈 버는데 굉장히 밝고 적극적이고
심지어 기술 도둑질을 해가면서까지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처럼 그렇게 뭐 침체가 오래 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네. 하지만 수요가 살아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거다. 네. 특히 그동안 중국에 쌓여온 부실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프라 투자의 부실, 또 주택 투자의 부실, 네. 또 국영 기업들의 부실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네. 네. 그런데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네. 그동안 30년 넘게 쌓여온 부실이기 때문에 한 번은 정리를 해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 나라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성공을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네. 그게 98년의 외환 위기였어요. 그동안 그 경제성장 과정에서 쌓여온 수많은 부실과 그 빚더미와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가 부도를 맞이하게 된 거고 그것을 거치면서 그 부실을 싹 다 정리를 한 거죠, 우리는. 네. 그게 실업자가 늘어나는 과정이었고 기업들이 망하는 과정이었고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돈 잘 벌리는 사업들, 그런 기업들만 살아나게 된 겁니다. 네. 부실한 사업부는 다 잘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업이 생기고 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거기서 생겨난 거죠.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게 못해요. 국가 부도를 겪으면서도 그렇게 못해요. 네. 그래서 중남미 국가들이 맨날 몇 번씩. 맨날 똑같은 과정을 반복을 하는 게 아,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네. 정리를 하려면 고통을 견뎌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 한국인들은 정말 그걸 잘했어요. 네. 아주 모범적으로 잘했습니다. 미국은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정리 과정이. 왜냐하면 망하는 기업 망하는 기업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거든요. 시장이 그냥. 예. 네. 그러니까 늘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시스템이죠. 일본은 그럼 어떠냐? 일본도 한 번도 정리를 안 했어요. 한 번도 정리를 안 했습니다, 정말. 막 주식 사주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은행이, 중앙은행이 돈 풀어서 그 국채 사주고 회사채 사주고 다 사주잖아요. 안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다 좀비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거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냥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로 그냥 서서히 잠겨가는 거? 뭐 그렇게 보면 되는 건데 중국도 그게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걸 정리를 하려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한번 난리 속에 빠져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거죠. 네. 네, 그것을 안 하는데 그런 한은 별로 그렇게 희망이 있지는 않다. 중국이 일본보다는 저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돈벌이에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전체 시스템으로 보면 그 부실한 상황이 정리를 못 할 거다. 네. 공산당이 저렇게 잡고 있는 한은 저는 저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